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밝히는 이야기의 불빛,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인데 상대방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라고 말할 때 스스로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된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정서적 지배, 가스라이팅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심리학 용어죠.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용어의 기원을 알면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잉그리드 버그먼과 사를 부하이의 주연의 한 고전 할리우드 영화 가스등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오페라 가수 폴라는 한 매력적인 남성 그레고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폴라가 이모에게 물려받은 런던의 대저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죠. 하지만 행복해야 할 신혼집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다락방에서 의문의 소음이 들리고 집안의 가스등 불빛이 이유 없이 희미하게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폴라가 이상한 현상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 헛것을 본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당신이 잘못 들은 거겠지. 심지어 남편은 아내가 아끼는 물건을 몰래 숨겨놓고는 그녀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건망증이 심하다고 몰아세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폴라는 점차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과 귀, 심지어 기억까지 의심하며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녀의 인지 능력과 현실 감각은 남편의 교묘한 속삭임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남편 그레고리가 꾸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폴라의 이모를 살해하고 보석을 훔치려다 실패한 범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밤마다 다락방에 숨겨진 보석을 찾기 위해 불을 켰고 그 때문에 아래층의 가스등 불빛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내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녀의 현실 인식을 뒤흔들었던 것이죠. 이 영화의 제목 가스등은 이렇게 한 사람의 정신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를 상징하는 단어 가스라이팅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이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반응, 인식, 기억, 그리고 믿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피해자의 감정과 생각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하며 결국 피해자가 내 감정은 비정상적이야, 내 기억은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스스로 미쳤다고 믿게 만들죠. 둘째, 피해자가 느끼는 현실과 가해자가 제시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전적으로 피해자 자신의 결함 때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내가 원래부터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야라는 인식을 깊숙이 심어놓는 것이죠.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단순한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낙인을 찍어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명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 지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스라이팅을 세뇌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뇌는 피해자의 기존 신념을 완전히 버리고 가해자의 신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가스라이팅은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 숨어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늦은 밤, 연인의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의 메시지 알림이 울립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묻자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야.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회피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당신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 심지어 편집증 환자로 몰아갑니다. 때로는 당신의 과거 상처까지 들먹입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의심마저 나의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는 거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라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신과 당신의 지지 세력을 이간질합니다. 결국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라고 믿게 만들고 피해자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 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딸이 엄마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엄마는 늘 저를 비판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엄마는 딸의 감정을 가볍게 무시하며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언제 널 비판했다고 그러니? 넌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민하고 유약했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풀려서 말하는 버릇 좀 고쳐. 딸이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도 엄마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하며 오히려 딸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내가 지어내는 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불신하게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예민하고 유약한 성격 탓이라고 믿게 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말 뒤에 숨은 정서적 통제를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갑질 문화 속에서 가스라이팅은 더욱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사가 외모나 사생활에 대해 성희롱적인 농담을 던집니다. 불쾌감을 느낀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빡빡해서 탈이야. 사회생활 하려면 유머도 좀 알아야지. 주변 동료들마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좋게 넘어가요 라며 가해자의 편에 섭니다.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이지만 피해자는 순식간에 조직에 적응 못하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이 원래 다 그런 것이라는 조직 문화 속에서 묵인되고 피해자는 내가 잘 버텨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정체성과 억압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직원이 회의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진 남성 상사는 그 문제 제기 자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단순히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김 대리는 너무 과격해. 그렇게 세상을 삐딱하게 보니 피곤하지 않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의 가치관, 즉 남성 중심적인 사회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너는 비정상이라는 낙인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으로 인정할 때까지 교묘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그들의 심리적 무기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신뢰의 이용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족, 연인, 상사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합니다. 가해자는 이 신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둘째, 자기의심의 씨앗 심기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 기억이 틀렸어. 너 너무 감정적이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내면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혹시 정말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고립시키기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친구, 가족과 같은 외부의 지지 시스템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합니다. 내 친구들은 널 질투해서 험담하는 거야. 가족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 못해 와 같은 말로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넷째, 동정심을 무기로 사용하기입니다. 가해자는 종종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행사한 연인이 이별을 통보받자 갑자기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자해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하여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문화는 때로 이런 관계를 더욱 끊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째, 권위와 현실적 협박입니다. 직장 상사나 부모와 같이 권력을 가진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합니다.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입니다. 앞서 직장 사례의 상사처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유능한 부하 직원을 제거하기 위해 그녀를 무능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팀이나 가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스라이팅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게 지배는 곧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셋째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로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꺾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그들의 현실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현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다른 학대보다 더 위험하고 교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나 폭언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어 어디서부터가 학대인지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가장 깊은 내면, 즉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마저 잃게 만듭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소중한 진실의 조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등불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어두운 안개 속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바로 그 안개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언제나 환하게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밝히는 이야기의 불빛,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인데 상대방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라고 말할 때 스스로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된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정서적 지배, 가스라이팅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심리학 용어죠.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용어의 기원을 알면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잉그리드 버그먼과 사를 부하이의 주연의 한 고전 할리우드 영화 가스등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오페라 가수 폴라는 한 매력적인 남성 그레고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폴라가 이모에게 물려받은 런던의 대저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죠. 하지만 행복해야 할 신혼집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다락방에서 의문의 소음이 들리고 집안의 가스등 불빛이 이유 없이 희미하게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폴라가 이상한 현상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 헛것을 본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당신이 잘못 들은 거겠지. 심지어 남편은 아내가 아끼는 물건을 몰래 숨겨놓고는 그녀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건망증이 심하다고 몰아세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폴라는 점차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과 귀, 심지어 기억까지 의심하며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녀의 인지 능력과 현실 감각은 남편의 교묘한 속삭임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남편 그레고리가 꾸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폴라의 이모를 살해하고 보석을 훔치려다 실패한 범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밤마다 다락방에 숨겨진 보석을 찾기 위해 불을 켰고 그 때문에 아래층의 가스 등 불빛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내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녀의 현실 인식을 뒤흔들었던 것이죠. 이 영화의 제목 가스 등은 이렇게 한 사람의 정신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를 상징하는 단어 가스라이팅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이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반응, 인식, 기억, 그리고 믿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피해자의 감정과 생각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하며 결국 피해자가 내 감정은 비정상적이야, 내 기억은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스스로 미쳤다고 믿게 만들죠. 둘째, 피해자가 느끼는 현실과 가해자가 제시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전적으로 피해자 자신의 결함 때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내가 원래부터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야라는 인식을 깊숙이 심어놓는 것이죠.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단순한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낙인을 찍어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명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 지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스라이팅을 세뇌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뇌는 피해자의 기존 신념을 완전히 버리고 가해자의 신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가스라이팅은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 숨어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늦은 밤, 연인의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의 메시지 알림이 울립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묻자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야.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회피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당신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 심지어 편집증 환자로 몰아갑니다. 때로는 당신의 과거 상처까지 들먹입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의심마저 나의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는 거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라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신과 당신의 지지 세력을 이간질합니다. 결국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라고 믿게 만들고 피해자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딸이 엄마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엄마는 늘 저를 비판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엄마는 딸의 감정을 가볍게 무시하며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언제 널 비판했다고 그러니?
넌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민하고 유약했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풀려서 말하는 버릇 좀 고쳐. 딸이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도 엄마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하며 오히려 딸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내가 지어내는 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불신하게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예민하고 유약한 성격 탓이라고 믿게 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말 뒤에 숨은 정서적 통제를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갑질 문화 속에서 가스라이팅은 더욱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사가 외모나 사생활에 대해 성희롱적인 농담을 던집니다. 불쾌감을 느낀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빡빡해서 탈이야. 사회생활 하려면 유머도 좀 알아야지. 주변 동료들마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좋게 넘어가요 라며 가해자의 편에 섭니다.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이지만 피해자는 순식간에 조직에 적응 못하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이 원래 다 그런 것이라는 조직 문화 속에서 묵인되고 피해자는 내가 잘 버텨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정체성과 억압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직원이 회의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진 남성 상사는 그 문제 제기 자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단순히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김 대리는 너무 과격해. 그렇게 세상을 삐딱하게 보니 피곤하지 않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의 가치관, 즉 남성 중심적인 사회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너는 비정상이라는 낙인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으로 인정할 때까지 교묘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그들의 심리적 무기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신뢰의 이용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족, 연인, 상사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합니다. 가해자는 이 신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둘째, 자기의심의 씨앗 심기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 기억이 틀렸어. 너 너무 감정적이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내면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혹시 정말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고립시키기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친구, 가족과 같은 외부의 지지 시스템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합니다. 내 친구들은 널 질투해서 험담하는 거야. 가족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 못해 와 같은 말로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넷째, 동정심을 무기로 사용하기입니다. 가해자는 종종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행사한 연인이 이별을 통보받자 갑자기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자해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하여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문화는 때로 이런 관계를 더욱 끊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째, 권위와 현실적 협박입니다. 직장 상사나 부모와 같이 권력을 가진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합니다.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입니다. 앞서 직장 사례의 상사처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유능한 부하 직원을 제거하기 위해 그녀를 무능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팀이나 가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스라이팅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게 지배는 곧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셋째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로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꺾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그들의 현실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현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다른 학대보다 더 위험하고 교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나 폭언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어 어디서부터가 학대인지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가장 깊은 내면, 즉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마저 잃게 만듭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소중한 진실의 조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등불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어두운 안개 속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바로 그 안개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언제나 환하게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밝히는 이야기의 불빛,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인데 상대방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라고 말할 때 스스로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된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정서적 지배, 가스라이팅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심리학 용어죠.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용어의 기원을 알면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잉그리드 버그먼과 사를 부하이의 주연의 한 고전 할리우드 영화 가스등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오페라 가수 폴라는 한 매력적인 남성 그레고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폴라가 이모에게 물려받은 런던의 대저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죠. 하지만 행복해야 할 신혼집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다락방에서 의문의 소음이 들리고 집안의 가스등 불빛이 이유 없이 희미하게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폴라가 이상한 현상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 헛것을 본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당신이 잘못 들은 거겠지. 심지어 남편은 아내가 아끼는 물건을 몰래 숨겨놓고는 그녀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건망증이 심하다고 몰아세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폴라는 점차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과 귀, 심지어 기억까지 의심하며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녀의 인지능력과 현실 감각은 남편의 교묘한 속삭임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남편 그레고리가 꾸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폴라의 이모를 살해하고 보석을 훔치려다 실패한 범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밤마다 다락방에 숨겨진 보석을 찾기 위해 불을 켰고 그 때문에 아래층의 가스 등 불빛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내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녀의 현실 인식을 뒤흔들었던 것이죠. 이 영화의 제목 가스 등은 이렇게 한 사람의 정신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를 상징하는 단어 가스라이팅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이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반응, 인식, 기억, 그리고 믿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피해자의 감정과 생각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하며 결국 피해자가 내 감정은 비정상적이야, 내 기억은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스스로 미쳤다고 믿게 만들죠. 둘째, 피해자가 느끼는 현실과 가해자가 제시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전적으로 피해자 자신의 결함 때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내가 원래부터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는 인식을 깊숙이 심어놓는 것이죠.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단순한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낙인을 찍어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명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 지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스라이팅을 세뇌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뇌는 피해자의 기존 신념을 완전히 버리고 가해자의 신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가스라이팅은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 숨어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늦은 밤, 연인의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의 메시지 알림이 울립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묻자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야.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회피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당신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 심지어 편집증 환자로 몰아갑니다. 때로는 당신의 과거 상처까지 들먹입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의심마저 나의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는 거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라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신과 당신의 지지 세력을 이간질합니다. 결국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라고 믿게 만들고 피해자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 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딸이 엄마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엄마는 늘 저를 비판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엄마는 딸의 감정을 가볍게 무시하며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언제 널 비판했다고 그러니? 넌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민하고 유약했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풀려서 말하는 버릇 좀 고쳐. 딸이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도 엄마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하며 오히려 딸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내가 지어내는 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불신하게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예민하고 유약한 성격 탓이라고 믿게 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말 뒤에 숨은 정서적 통제를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갑질 문화 속에서 가스라이팅은 더욱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사가 외모나 사생활에 대해 성희롱적인 농담을 던집니다. 불쾌감을 느낀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빡빡해서 탈이야. 사회생활 하려면 유머도 좀 알아야지. 주변 동료들마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좋게 넘어가요 라며 가해자의 편에 섭니다.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이지만 피해자는 순식간에 조직에 적응 못하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이 원래 다 그런 것이라는 조직 문화 속에서 묵인되고 피해자는 내가 잘 버텨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정체성과 억압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직원이 회의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진 남성 상사는 그 문제 제기 자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단순히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김 대리는 너무 과격해. 그렇게 세상을 삐딱하게 보니 피곤하지 않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의 가치관, 즉 남성 중심적인 사회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너는 비정상이라는 낙인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으로 인정할 때까지 교묘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그들의 심리적 무기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신뢰의 이용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족, 연인, 상사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합니다. 가해자는 이 신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둘째, 자기의심의 씨앗 심기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 기억이 틀렸어. 너 너무 감정적이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내면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혹시 정말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고립시키기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친구, 가족과 같은 외부의 지지 시스템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합니다. 내 친구들은 널 질투해서 험담하는 거야. 가족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 못해 와 같은 말로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넷째, 동정심을 무기로 사용하기입니다. 가해자는 종종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행사한 연인이 이별을 통보받자 갑자기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자해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하여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문화는 때로 이런 관계를 더욱 끊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째, 권위와 현실적 협박입니다. 직장 상사나 부모와 같이 권력을 가진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합니다.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입니다. 앞서 직장 사례의 상사처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유능한 부하 직원을 제거하기 위해 그녀를 무능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팀이나 가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스라이팅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게 지배는 곧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셋째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로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꺾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그들의 현실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현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다른 학대보다 더 위험하고 교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나 폭언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어 어디서부터가 학대인지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가장 깊은 내면, 즉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마저 잃게 만듭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소중한 진실의 조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등불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어두운 안개 속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바로 그 안개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언제나 환하게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밝히는 이야기의 불빛,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인데 상대방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라고 말할 때 스스로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된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정서적 지배, 가스라이팅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심리학 용어죠.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용어의 기원을 알면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잉그리드 버그먼과 사를 부하이의 주연의 한 고전 할리우드 영화 가스등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오페라 가수 폴라는 한 매력적인 남성 그레고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폴라가 이모에게 물려받은 런던의 대저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죠. 하지만 행복해야 할 신혼집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다락방에서 의문의 소음이 들리고 집안의 가스등 불빛이 이유 없이 희미하게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폴라가 이상한 현상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 헛것을 본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당신이 잘못 들은 거겠지. 심지어 남편은 아내가 아끼는 물건을 몰래 숨겨놓고는 그녀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건망증이 심하다고 몰아세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폴라는 점차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과 귀, 심지어 기억까지 의심하며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녀의 인지능력과 현실 감각은 남편의 교묘한 속삭임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남편 그레고리가 꾸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폴라의 이모를 살해하고 보석을 훔치려다 실패한 범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밤마다 다락방에 숨겨진 보석을 찾기 위해 불을 켰고 그 때문에 아래층의 가스 등 불빛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내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녀의 현실 인식을 뒤흔들었던 것이죠. 이 영화의 제목 가스 등은 이렇게 한 사람의 정신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를 상징하는 단어 가스라이팅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이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반응, 인식, 기억, 그리고 믿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피해자의 감정과 생각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하며 결국 피해자가 내 감정은 비정상적이야, 내 기억은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스스로 미쳤다고 믿게 만들죠. 둘째,
피해자가 느끼는 현실과 가해자가 제시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전적으로 피해자 자신의 결함 때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내가 원래부터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야라는 인식을 깊숙이 심어놓는 것이죠.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단순한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낙인을 찍어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명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 지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스라이팅을 세뇌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뇌는 피해자의 기존 신념을 완전히 버리고 가해자의 신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가스라이팅은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 숨어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늦은 밤, 연인의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의 메시지 알림이 울립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묻자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야.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회피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당신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 심지어 편집증 환자로 몰아갑니다. 때로는 당신의 과거 상처까지 들먹입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정당한 의심마저 나의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는 거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라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신과 당신의 지지 세력을 이간질합니다. 결국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라고 믿게 만들고 피해자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딸이 엄마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엄마는 늘 저를 비판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엄마는 딸의 감정을 가볍게 무시하며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언제 널 비판했다고 그러니? 넌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민하고 유약했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풀려서 말하는 버릇 좀 고쳐. 딸이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도 엄마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하며 오히려 딸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내가 지어내는 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불신하게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예민하고 유약한 성격 탓이라고 믿게 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말 뒤에 숨은 정서적 통제를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갑질 문화 속에서 가스라이팅은 더욱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사가 외모나 사생활에 대해 성희롱적인 농담을 던집니다. 불쾌감을 느낀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빡빡해서 탈이야.
사회생활 하려면 유머도 좀 알아야지 주변 동료들마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좋게 넘어가요 라며 가해자의 편에 섭니다.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이지만 피해자는 순식간에 조직에 적응 못하는